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했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좋아요가 727개나 됐습니다. 어제 요러고 제가 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하니까 좋아요가 많아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얼굴이 좋아져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2주 뒤에 결과를 보고 용기를 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남편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겠다. 남편 같은 병원 보낼게요. 제 남편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댓글들 쭉 해주셨습니다. 제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될 텐데 큰일 났네요. 우리나라가 또 이 의료 광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되게 결과가 좋았거든요. 얼굴이 딱 맑아지시니까 목욕탕에서 아유 얼굴이 많이 이뻐지셨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마스크를 집에 두고 와가지고요. 오늘 그냥 책상에 있는 걸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또 쓰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머스크가 꼭 마스크처럼 보이네요. 머스크의 AI 그록 3 공개. 10분 만에 게임 만들고 추론 능력 최고. 자, 저는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xAI가 그록3 시연에서 고전 게임 테트리스와 비주얼을 합성해 만들어낸 게임 모습. 테트리스처럼 위에서 블록이 내려오며 사용자가 비주얼들처럼 같은 모양이 가로 세로로 나열되도록 블럭을 맞춰 점수를 얻는 형식인데, 이 그록3은 테트리스와 비주얼들을 합성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라는 주문을 받고 10분쯤 뒤에 이 게임을 내놨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놀랍네요, 진짜. 이런 게임을 요렇게 비슷한 게임 만들어 봐 했더니 이게 10분 만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 개발할 때 어떤 아이디어만 쭉 넣어주면 그 아이디어 맞게끔 게임을 개발해 준다는 건데 좀 쇼킹하긴 하네요. 자, 앨런 머스크 CEO의 AI 스타트업 xAI가 그록3를 공개했고요. 머스크는 그록3가 이제껏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추론 능력을 보였다면서 2년 내에 그록을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로켓에 탑재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X 생중계를 통해서 그록3를 공개했고요. 그는 아주 짧은 기간 그록3는 그록2보다 훨씬 유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아주 뛰어난 팀과 일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그록3는 X 프리미엄 플러스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우선 공개가 되고요. 그록의 새로운 기능과 성능 개선을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도록 슈퍼 그록 요금제도 새로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활자가 아닌 음성만을 통한 대화 기능을 그록3에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매일 성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음성 대화 기능은 수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Our mission is to understand the univer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스크와 동석한 이 xAI 개발 책임자들은 AI 모델 언어 추론 능력을 공개 측정하는 플랫폼
LMSYS의 그록3 추론 능력 측정을 맡긴 결과 현재 공개된 AI 모델 중 유일하게 1400점을 달성했다고 했고요. LMSYS는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측정을 맡기는데 그록3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초콜릿이라는 가명을 씌워서 플랫폼에 내놨다고 합니다. 또 수학, 과학, 코딩 3개 분야에서 AI 모델들 성능을 비교 측정한 결과 수학에서 GPT-4o보다 거의 6배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과학 및 코딩에서는 GPT-4o보다 1.5배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네요. xAI는 이날 그록3의 성능을 직접 보이겠다면서 그록3의 로켓으로 지구에서 화성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3차원 코딩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록3는 10분쯤 후에 태양, 지구, 화성, 로켓 4개를 변수로 하는 3차원 코딩을 완성해냈고요. 변수가 3개만 돼도 아주 복잡한 계산으로 여겨지는데 변수 4개짜리 계산을 즉석에서 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또 xAI는 2가지 게임을 합성한 새로운 게임을 즉석에서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테트리스 같은 거고요. 새 게임을 시연하면서 머스크는 xAI가 게임 스튜디오를 내놓을 수도 있다면서 AI 기반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달라고 했고요. 머스크는 디아블로 4 그리고 패스 오브 엑자일 POE 게임 유저로도 유명하다네요. xAI는 23년 시작한 그록 시리즈가 23년부터 시작을 했었군요. 22년 11월 달에 GPT 나오고 그리고 1년 뒤에 시작했나 보다, 그죠? 그록 시리즈가 챗GPT보다 후발주자임에도 짧은 시간 내에 성능을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그 배경으로 거대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록2 개발 당시 콜로서스에는 엔비디아 AI 개발 특화 반도체 H100 10만 개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확장을 결정하고 90일 만에 반도체 수를 20만 개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자, 동석한 xAI 직원이 스페이스X 로켓에 그록을 언제쯤 탑재할 수 있겠냐고 농담하던 묻자 머스크는 2년 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그록이라는 이름은 SF 소설 거장 로버트 하인라인의 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 Stranger in a Strange Land에 등장하는 단어라면서 소설에서 어떤 것을 완전하고 심오하게 이해한다는 뜻으로 쓰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당 소설은 화성에서 나고 자란 주인공이 지구에서 겪는 일들을 그린 작품인데 머스크는 AI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써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때때로 다른 길로 새는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멋있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중국 테슬라 자율주행 승인 지연, 미국과 무역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좀 우려 상황이죠,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중국 승인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승인이 언제 이뤄질지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요.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BYD가 자사 거의 모든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힌 가운데 테슬라로서는 중국 내 자율주행 경쟁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고요.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에서 FSD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겠다고 지난해 9월에 밝혔지만 규제 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이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파이낸셜 타임즈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승인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에서 테슬라 FSD에 대한 승인이 늦어지는 주요한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말이 되는 얘기죠, 그죠? 다만 한 소식통은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테슬라 FSD에 대한 승인이 곧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반면에 다른 소식통은 무역 협상에서 중대한 돌파구나 미국의 양보가 없으면 신속한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4월 중국을 방문해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서 중국의 FSD를 도입하기 위한 물꼬를 텄고요. 지난해 6월에는 상해에서 10대의 테슬라 차량으로 FSD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이는 테슬라의 FSD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로 여겨졌는데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바이두의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이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달 실적 발표 때 테슬라 FSD의 중국 도입과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엄격한 보안 규정에 발목이 잡혀 다소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을 했었군요. 중국 정부는 FSD의 주행훈련 동영상을 중국 외부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정부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주행훈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FSD는 수많은 운전 동영상을 통해 훈련받아 실시간으로 주행 결정을 내리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중국 도로에서 주행하는 수많은 동영상을 FSD에 훈련시켜야 하는데 미중 양국의 보안 규정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훈련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지금 보복 조치에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서 12% 하락했고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부터는 여전히 42% 오른 상태입니다. 중국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쿡이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앨런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가 가장 거의 오른팔처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요거 자율주행 허가를 받으려면 트럼프 앨런 머스크 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에 대한 관세에 적당한 선에서 잘 중재를 해줘.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주가 280% 올랐다. 내릴 때도 50% 뚝. 개미들의 도파민 투자인데, 이게 한국 개미 3배 레버리지에 빠지다. 이 시리즈물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3배 레버리지 상품 보유 현황이고요. 자산운용사 레버리지 쉐어즈 3,811억 규모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3배짜리, 그리고 엔비디아 3배짜리, 팔란티어 3배짜리, 모더나 3배짜리도 있고 애플 숏 3배짜리도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 숏 3배짜리 있고 엔비디아 숏 3배짜리, 애플 3배짜리.
자산운용사 그레니셔즈에서는 3배짜리 롱 테슬라 그리고 숏 테슬라 이런 규모로 있는데 전체 합계가 4,922억 원인데 국내 대형 증권사 3사 보유 잔고 합산이 이렇답니다. 자,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다시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네요. 레버리지 쉐어즈 테슬라 3배 ETF 투자자 수익률 마이너스 60%.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서는 영국 상품이 인기인데 국내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국의 미국 개별 종목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ETP 상장지수 상품 프로덕이네요. 이거는 ETP가 대거 상장되어 있어서이고 입소문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하나둘 매수하며 국내 보유 금액이 4천억을 넘겼습니다.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3배 레버리지 ETP 상품 10개의 한국 투자자 보유 잔고는 지난 7일 기준으로 4,900억 수준이고요. 미국 상장 개별 종목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다수 판매하는 이 레버리지 쉐어즈나 그레니 쉐어즈의 상품, 다른 상품까지 합치면 전체 보유 규모는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종목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해서 변동성이 크고요. 한국 투자자가 200억여 원 보유한 레버리지 쉐어즈 3 곱하기 팔란티어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80% 올랐고요. 기초자산인 팔란티어 이 테크놀로지가 63% 오르면서 216%의 초과 수익을 거둔 거고요. 3배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이 큰 만큼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하락률도 가팔랐는데 한국 투자자가 3천억 넘게 보유한 이 레버리지 쉐어즈 테슬라 곱하기 3 한 달 동안에 지금 46% 급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 주가가 16% 떨어진 영향 때문인데 그레니 쉐어즈의 3배짜리 테슬라 롱 테슬라 데일리도 52.3% 내렸고요.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상품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기간 수익률이 아닌 1일 수익률을 추종해 기초자산의 주가 등락이 심하면 손실이 커져서인데 최근 한 달간 엔비디아 주가는 1.4% 내렸지만 레버리지 쉐어즈 곱하기 3 엔비디아는 무려 19%나 빠졌어요. 그리고 숏이죠. 엔비디아 숏 3배짜리는 27% 하락을 했습니다. 양쪽 다 3배짜리는 엔비디아 한쪽은 롱은 19% 빠졌고 숏은 또 27% 빠졌어요. 그래서 이 3배짜리는 요거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운영 보수도 비싼 편인데 한국 투자자가 360억여 원 보유한 그레니 쉐어즈의 3 곱하기 롱 테슬라 데일리의 연 운용 보수는 1일 0.0197%로 연으로 환산하면 7.19%라고 하네요. 제가 요거는 몰랐는데 수수료도 엄청나게 떼먹네요. 수수료도. 같은 자산운용사라도 상품에 따라 보수가 다른데 그레니 쉐어즈의 코인베이스 추종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연보수가 18.95%나 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상품은 운용 보수 외에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위한 스왑, 지수 비용 등도 필요해 보수가 높게 나타난다면서 3배 레버리지 효과를 내려면 기존 1배 순자산 이외에 2배의 자금만큼 포지션을 취해야 하고 또 데일리 3배의 포지션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변동폭에 따라 포지션 매매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비용도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 그렇네요. 외화로 환전할 때 드는 수수료에 더해 영국 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 수수료와 인지세, 거래소 부과금 등 현지 제세금이 또 부과됩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보다 비싼 편이고 거래당 최소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네요.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코스피 지수가 지난 30년간 2.5배 오른 만큼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면서도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든 단기든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짧게 투자하는 것은 몰라도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 기사를 읽는 동안은 개인의 투자는 자유지만 우리가 위험한 곳은 펜스를 쳐놓고 산에 올라갔을 때 바위산이나 이런 데 보면 위험한 곳은 여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펜스를 쳐놓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 해외 세배짜리 하는 거는 금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배짜리를 하는 게 제가 어제 공매도와 신용투자에 대한 순기능, 그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배짜리는 그냥 하면 할수록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초절정 고수가 아니면, 초절정 고수라는 거는 내일 당장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굉장히 잘 맞추는, 그것도 아주 높은 확률로 잘 맞추는 사람조차도 10번 중에 9번 잘 맞추다가 한 번 틀리면요, 이 3배짜리에서 한 30% 빠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90% 되잖아요. 마이너스 90% 되면서 이 1억이 1,000만 원 되면 1,000만 원이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그 테슬라가 30%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다시 올라갈 때는 70이 다시 100이 되니까 42.5%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42.5%에 3배 해봐야, 그래봐야 130%, 140% 정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3배짜리나. 그러면 1억이 1,000만 원 됐다가 1,000만 원이 다시 2,400만 원 이렇게밖에 회복을 못 해요. 1억이 다시 안 돼요. 그래서 3배짜리는 그냥 여기 뭐 운용사 뭐 있다고 했잖아요. 영국 운용사. 네, 여기다가 그냥 다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아까 수수료, 운용 보수가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이 3배짜리는 제가 보니까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왜냐하면 그냥 다 돈 잃는 겁니다. 초절정 고수 아니면 다 잃는데 지금 여기 4,900억, 5천억 이 3배짜리 산 투자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고수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3배짜리 절대 ETF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해외 시장 가서 저렇게 3배짜리 하는 거는 해외 도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3배짜리 해외 3배짜리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는 거다. 왜냐하면 계속 돈이 녹게 돼 있을 거니까요. 참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3배짜리는 내가 본 주식으로, 내가 그냥 주식으로 돈을 참 잘 번다. 내가 정말 고수가 된 것 같다. 그래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정말. 플리즈. 부탁입니다. 네. 그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남미, 동남아 모두 K-보톡스에 꽂혔다. 미용 의료 주가 올라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미용 의료 테마주 2월 등락률에서 파마 리서치, 휴젤, 휴메딕스, 동방 메디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움 톡신과 필러를 판매하는 필러를 판매하는 K-미용 의료 기업들의 주가가 해외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는데, K-필러와 톡신은 미국,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올해도 수출 호재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파마 리서치는 22%, 휴젤은 17.7% 이달 들어서, 휴메딕스가 14.3%.
근데 같은 기간 대웅제약은 1.5% 빠졌네요. 휴젤은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에 힘입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7% 늘어난 3,730억이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요게 중요하죠. 주식을 하실 때 야, 매출이 17% 늘었는, 오우, 잘했네.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늘어날 때 어느 선을 지나게 되면 이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툭툭툭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비는 똑같이 늘어나도 고정비의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은 4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매출이 17%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41%나 늘어났기 때문에 3,700억 팔아가지고 1,663억을 남겼어요. 영업 마진이 4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휴젤이. 조은의 LS증권 연구원은 사업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0%, 8% 늘었고요. 중국 내 보툴리눔 톡신 수출이 고성장했고 미국 선적 매출 반영이 톡신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하면서 필러 수출은 아시아와 유럽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메딕스와 대웅제약도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휴메딕스의 지난해 브라질향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2배 증가한 160억 원을 기록을 했고 휴메딕스는 올해 하반기 브라질에 바디 필러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분기에는 태국 시장에 이 필러를 정식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시장에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지훈 LS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의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는 파트너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미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성장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했고요.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의 높은 영업이익률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보툴리눔 톡신의 특성 때문이고 원재료인 보툴리눔 독소는 미생물이어서 온도와 습도 등 일정한 조건만 맞으면 자체 증식을 하고 추가 투자하지 않아도 원재료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네요. 희한하네. 이 독소가 미생물이어서 업체들은 원재료인 보툴리눔 독소에서 독소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고 아주 소량으로 나눠 제품을 만드는데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고정비 절감 효과도 커지는 구조다. 여기 돼 있네요.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또 휴젤과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은 FDA 승인을 받으며 생산과 정제,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최신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받았고요. 덕분에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프리미엄 제재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신뢰를 확보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1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동방메디칼, 며칠 전에 상장했다는 게 이거군요. K미용 의료 업체인데 동방메디칼은 지난해 고성장 중인 필러 수출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지속되는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네요. 강시원 한투연구원은 동방메디칼은 미용사업부는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35% 성장하면서 전사 실적을 이끌고 있고 올해 회사가 미용 매출 비중을 70%까지 높일 계획인 만큼 필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늘어난 45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 아주 좋습니다. 국장 상승의 힘. 연기금 33일째 사자. 14년 만에 최장 기록 깨졌다. 야, 뭐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은 진흥순.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야. 자, 비난 일색이었던 우리나라 시장의 요즘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작년 뭐 계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0.9 미만에서는 뭐 강력하게 낙관주의적인 관점으로 주식을 사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시장 기능을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2,000조 이상 되는 돈이 모여 있는 시장이면 반드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식 시장이 중간중간에 이 대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쏠린다고 했잖아요. 쏠림 현상에 의해서 이 내재 가격을 벗어나는 왜곡된 가격이 막 형성이 됩니다. 저는 이 가격이 왜곡됐을 때, 특히나 우리 인간은 공포감에 더 민감하게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포스러울 때 이 내재 가치가 크게, 시장의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크게 밑돌게 됩니다. 그럴 때 사면 터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금 관리만 잘하면 생각보다 더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빠르게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역시 이번에도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2650 거의 다 왔다, 그죠? 네, 뭐예요? 2674네요, 오늘. 야, 저희가 퀀터 분석을 지난주에 한번 해봤더니 4월 말까지 28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2800 가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3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보를 보이고 14년 만에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 기간에 연기금은 3조 5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연초 국내 증시 상승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가운데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전날까지 18일까지 32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했네요. 전날까지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무려 3조 6,700억이나 되고요. 오늘도 연기금이 좀 사나 보네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증시 전체로 보면 연기금은 41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왔고요.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41거래일이나 되군요. 연초부터 연기금이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2조 2,460억 원을, 개인은 7,53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하고 개인의 매도를 연기금이 다 받아냈다, 그죠? 사실상 연기금이 개인과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을 빨아들인 셈인데, 기관 가운데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보험, 투자신탁사, 사모펀드도 국내 증시를 팔아치웠습니다. 앞서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수 최장 기록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32거래일인데, 해당 기간 연기금의 순매수 금액은 2조 2천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번에는 규모도 훨씬 크네요. 이때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8월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했다가 9월에서 10월에 반등이 좀 다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그때 차화정 장세였었잖아요. 11년 8월까지는 차화정 장세였는데, 계속 중국에서 선전을 했던 현대 기아차는 12년 초까지 계속 버텼는데, 화학 정유가 끝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요 11월 달 되면 화학 정유가 다시 빠지면서 오히려 8월에 저점을 깨버립니다. 깨면서 그게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중호장대 산업이 약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화학 정유가 깨지게 됩니다.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긴 한데 그때 당시에 어땠는가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요때 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많이 샀었네요. 그 뒤로 그냥 이제 박스피입니다. 12, 13, 14, 15년 동안에는 옆으로 그냥 쭉 박스피 장세가 연출이 되고요.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무언가 지난해 부진했던 2차전지 및 반도체 업종을 많이 샀군요.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를 올해 7천억 정도 매수했고 하이닉스 2,600억, 삼바도 1,900억, LG엔솔도 샀네요. 1,440억 매수하면서 국내 증시 대장주에 힘을 보탰고, 이처럼 연기금이 국내 증시를 무섭게 빨아들이는 이유는 올해 국내 증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연기금 가운데 큰 손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포트폴리오 괴리율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인데, 지난해 5월 기금운용위 발표에 따르면 25년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이 35.9%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국내 증시가 바닥을 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1.9까지 떨어졌어요. 11월 말 국민연금의 운용액이 1185조, 한 1200조 됩니다. 1200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약 3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사들여야 요 목표치에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증시 회복 분위기도 연기금이 국내 증시로 돌아온 이유 중 하나인데, 지난해 하반기 부진한 성적을 이용한 국내 증시가 올해부터 반등의 기미를 보이겠다. 이번에 참 연기금이 되게 잘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근에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 기사에서는 요걸 좀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자, 14.9%인데 뭐 3% 이상 벗어나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9니까 여기서 사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2%인가 3%인가 어느 정도 그 버퍼 이내에서 움직이면 된다라고는 돼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지수대에서 안 사면 바보죠 사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사는데, 지금 요 목표치까지 채우려면 35조를 더 사야 되는데, 지수 자체가 올라오게 되면 다른 자산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쭉 올라주면 요 비중이 저절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긴 하죠. 그래서 다 꼭 35조를 다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살 여지가 룸이 총알이 많이 남아있다. 일단 그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보니까 코스피가 1610에 마감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29일 2617 이후 석 달 만에 최고치고요. 실제로 연기금이 코스피를 사들인 기간에도 코스피는 약 5.58% 상승을 했고, 당분간 증시에 훈풍은 이어질 전망인데, 이날도 오전 9시 33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장보다 21.31포인트 오른 2648.2를 기록을 했고, 이날 지수는 0.27% 오름세로 출발한 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660선을 터치하게 됐다. 일단 장에 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 아이버스가 한국에 왔더라고요. 기술주 파티 이제 시작. M7 25% 더 간다라고 했는데, 하나증권 2025 글로벌 주식 대전망 세미나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신다 그죠. 대나이버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가 어제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빌딩에 와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자,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버스 애널리스트는 20년 이상 월가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섹터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테슬라 강세론자로 알려져 있죠. 아이버스는 행사 전 기자들을 만나서 AI 테마주 전망에 관해서 AI가 파티라고 가정한다면 아직 밤 10시이고 새벽 4시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미국 증시의 강세장은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애플을 비롯한 M7이 강력한 퍼포먼스에 힘입어 주가가 25% 정도는 더 상승할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을 했고, AI 강세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 현대차는 전통적 차 제조 업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회사로 AI 기술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술적 낙관론을 강조를 했는데,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면서 오늘날 시장은 어느 때보다 과감한 시장이고 로봇과 자율주행이 합쳐진 물리적 AI는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호재라고 평가하면서 기술주 부문에서 M&A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소형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등장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등 기술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딥시크 등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기업들의 AI 관련 캐펙스가 낮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올 한 해만 한 138조 달러 이상의 설비 투자를 예정하고 있어서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 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딥시크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등장할 수 있고 이것은 시장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시장을 키울 기회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아이버스는 AI 기술에서 파생된 데이터 센터, 사이버 보안 등을 유망 섹터로 꼽았고 점점 더 많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몰리기 때문에 이들 섹터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몽고DB, 스노우플레이크 등 종목을 추천했다네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가장 과소평가된 AI 기업이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잘한 배팅은 트럼프 배팅이고 여태까지 테슬라에는 연방정부의 자율주행 지원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 장애물이었는데 테슬라의 가치는 옵티머스까지 합치면 3조 달러를 훌쩍 뛰어넘고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질의응답이 쭉 이어졌는데 양자 컴퓨팅의 전망을 묻는 투자자 질문에는 양자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는 것이라면서 IBM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 테마에 접근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질문을 받고 FSD 시스템 경험을 언급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26년이면 레벨 4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고 테슬라가 6월 인간의 감독을 받지 않는 자율주행을 텍사스에서 시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로봇택시가 2026년 중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아이버스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이 싼 주식이 아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가치는 없고 값이 저렴한 주식을 살 바에는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쉬는 게 낫다면서 1시간에 40마일밖에 달리는 미니밴이 아니라 페라리를 타야 하므로 우리는 주식시장이 향후 5년간 어디로 갈지 봐야 한다고. 네, 오늘 월매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안전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